뭐 1번은 그냥 보면 알겠죠? 그런 거고 2번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2번의 디귿이 틀린 말인데 왜 틀린 말인가 그랬을 때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빨라지며 방향이 같지 않으면 속력은 느려진다 그랬는데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과 그 물체에게 주어질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면 당연히 뭐 빨라지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물체가 움직일 방향,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느려지죠. 그런데 디귿이 지금 틀리다고 돼 있거든.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거야? 제대로 판단하고 풀었어요? 물체의 속도와 물체에 가해진 가속도의 방향이 같지는 않되 반대인 건 모르겠고 같지는 않다.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이것도 다른 거죠. 그러면 물체는 운동 방향을 좀 틀면서 그러면서 이 가속도 성분 때문에 빨라지면서 좀 틀어지는 이런 운동도 하겠다. 그런 예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르다라고만 다른 방향이라고 같지 않은 방향이라고만 했으면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느려진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빨라지고 방향이 같지 않으면 속력은 느려진다. 이렇게 하면 이 말은 맞죠? 직선상에서 운동하려면은 가속도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나란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면은 느려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인데 3번은 전체적으로인가? 3번 이거 우리 교재에도 있는 문제인데 물어보는 게 약간 다르기는 해요.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 자, 3번 봅니다. 우리 교재에서 예제 중에서는 물체가 원운동하는 동그란 궤도를 도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그거랑 다를 게 거의 없죠. 물체는 한 변이 10m인 정사각형 궤도를 여기 보기 윗변 중앙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쭉 도는데 한 바퀴 다 도는데 8초가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주기를 8초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한 바퀴 도는 데에는 40m만큼을 움직이게 되니까 물체는 5m/s라는 속력, 빠르기로 움직이나 보다. 물체가 방향이 순간적으로 틀어지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어쨌든 움직이는 내내 빠르기는 속력은 일정하다면 5m/s로 싹 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 기억 출발 후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그랬는데 이건 뭐 대답할 거 뭐 별로 없죠. 4초 동안에는 정확하게 아랫변 가운데 지점까지 올 거기 때문에 4초 동안의 변위를 구해보면 중간 과정 모르겠고 생략해도 되고 최초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는 10m만큼 아래쪽으로 온 거니까 변이가 아래로 10m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아래로 2.5m/s다. 라고 해야 되겠고 자, 니은하고 디귿이 어떻게 하는 동안에 평균 가속도의 방향이니 뭐니 그랬는데 자, 이거는 평균 속도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변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평균 가속도니까 4초 동안에 대해서 변이가 아니라 속도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속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일단 처음에 넌 뭐 했니? 했더니 여기서 5m/s로 요거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네요. 근데 4초 후에는 여기 와서 요렇게 이동하는 중이니까 4초 후의 속도는 5m/s 오른쪽이다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속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속력 변화는 없지만 속도 변화는 왼쪽으로 5가 오른쪽으로 5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속도 변화는 오른쪽으로 10m/s 만큼이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평균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 크기는 4분의 10.
2.5 m/s 제곱이라고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가속도를 구해라 했으면 속도 변화만 보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여기로 간 거는요, 아니 그거 변이는 속도 얘기할 때 언급하는 거고 해서 이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마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됐니? 뭐 궁금한 거 더 있어요? 야 평균 가속도를 구할 때는 이 위치랑 상관없이 그냥 방향성이랑 크기만 보면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속도 변화, 속도 왼쪽으로 5m/s, 오른쪽으로 5m/s. 근데 변이 생각을 지금 왜 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요 포인트 때문에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맞았고, 6번이에요. 자, 6번 문제는 마찰은 없는 빗면인데, 어쨌든 빗면을 올라가는 물체의 경우에는 최초 속력이 V0, 빗면 윗방향을 플러스로 보면은 속도가 V0라고 할 수 있을 텐데, P점에서 출발해서 R점까지 가면은 마찰 공기저항 없어도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느려지면서 멈추게 될 거다라고 해요. R 지점에서의 속도는 0m/s. 그리고 거쳐가는 과정에서 위치상 가운데 지점을 Q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P에서 R까지의 이 빗면상으로의 거리를 S라고 한다면, 높이나 가로 방향이 아니라 뭐 실제적인 거리를 S라고 한다면, 가속도의 크기, P에서 R까지 오는 걸린 시간, Q를 지나는 속력, 뭐 이런 것들 구하라고 그랬는데,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어요. 적절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내가 혹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는 어쩔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한 적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풀어서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 문제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짜내가지고 고난도 뭐 3점짜리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낸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돼요. 사실은 해보자. 올라가는 동안에 일정한 가속도, 아마 이쪽이겠죠.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로 느려지는데 최초 속도는 V0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적절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T라는 시간이 걸린다 치자. 그랬을 때 그런 움직임을 한 도중에 변이 값이 S 나왔으니까 요 면적이 S가 나와야 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그래프 자체로 해석해보면은 면적 S가 나와야 된다. 직각삼각형이네. 가로 T, 세로 V0. 이렇게 돼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부터 그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은 2V분의 S, 2V0분의 S 초,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가속도는 어떻게 되니? 하면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 그냥 기울기 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 그야말로 T분의 V0죠. 그래서 가속도는 크기가 T분의 V0. 방향까지 언급한다면 뭐 왼쪽 아래로 또는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 T분의 V0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 T가 요래 생겨 먹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분의 2V0 제곱이요라고 쓰이는 것에 뭐 물리를 굳이 몰라도 이런 관계성만 있다는 말 알 수 있겠고요. P에서 R까지 운동안에 걸린 시간 T, 그런 동안의 가속도를 V0와 S를 통해서 나타난 거 기억, 니은 다 됐고요. Q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어떠하냐라고 그랬는데, Q라는 지점은 위치상 P에서 R까지의 가운데 중점이기 때문에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가 S의 절반씩이겠다. 그러면
언젠가 Q를 지난다면 Q를 지난다면 S 중에 절반으로 잘릴 요 넓이를 만들 요 시각이 바로 Q를 지날 때까지 걸릴 시간이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한 그럴 때의 요 속도가 Q를 지날 때의 속도 크기겠다 하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큰 삼각형 면적이 S인데 요 삼각형 면적이 또한 2분의 S여야 되고 사다리꼴 면적이 2분의 S여야 되니까 삼각형끼리 비교하면은 요거랑 넓이 비가 2대 1, 닮은 비는 루트 2대 1. 그러다 보니 요 크기라는 거는 요 삼각형 대응변 길이 b도 루트 2대 1 되겠네요. 그게 VQ다. V0의 루트 2분의 1만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Q를 지날 때 속력은 2분의 V0냐 했는데 2분의 V0가 아니라 루트 2분의 V0예요. 해야지 되긴 하는데 루트 2분의 루트 2대 1 잠깐만 비례식이 아무튼 아니긴 한데 저기 비례식이 머릿속에서 하니까 헷갈리냐. 루트 2분의 1 맞니? 맞죠? 근데 암산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2분의 V0는 어디서 나왔냐? 2분의 V0는 요 속도 중간값이죠. 그 속도는 여기서 가질 거면서 그거는 시간상 2분의 t만큼 지났을 때의 속도일 거다. 그래서 위치상 중간 지점을 지나는 거랑 시간상 절반만큼 흘렀을 때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거 헷갈릴까봐 6번 물어보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이 나오네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정지하여 있다가 물체가 특정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받기는 했는데 정지했다가 가속도를 갖기 시작했으니까 그 최초 가해진 가속도 방향으로 지금부터 속도가 생기겠네. 바바바바 이렇게 움직이겠네. 자, 그러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처음엔 6m/s 제곱 정도 됐었는데 점점 작아진다고 했어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가속도가 방향이 마이너스로 넘어가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면서 크기만 살살살살 작아지는데, 그러면 물체에 어쨌든 크든 작든 가속도가 가해진다면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게 된 방향과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면 엄청 빠르게 빨라져요. 엄청 급하게 빨라져요. 약간 빨라져요.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움직이는 내내 계속 빨라지기는 하겠다. 그런데 기억, 점점 느려진 운동을 한다. 디귿, 물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멈추게 된다. 느려질 리도 없으니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멈출 일도 없을 거다라고 해야지 되겠고, 니은 1, 2초 사이와 3,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언제가 크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좀 더 빠르게 1초 동안 움직일 거리가 더 당연히 많겠죠.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 관련된 함수식, 그래서 적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모르는데 아무튼 속도로서는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3, 4초 때 움직일 거리가 더 크겠다. 또는 대략 이러한 개형을 가지는 가속도 그래프에 대응하는 물체의 속도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어요? 대응하는 속도 그래프라고 하면은 처음에 최초에 정지해 있었다가 가속도가 크다, 기울기가 크게 속도가 증가하다가 그 기울기가 가속도가 작아지되 속도 자체는 증가 중이면서 점차 그 가속도 기울기가 0에 수렴하기는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쪽
x 양수 부분에 대한 x분의 1 그래프의 뒤집은 꼴 형태 이거나 아니면은 로그 함수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증가를 하고는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 2초 사이의 변이보다 3, 4초 사이의 변이가 당연히 크겠다. 이렇게도 또 뭐 상세하게 얘기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다 얘기하고요. 10번의 디귿을 물어봤는데 10번의 디귿을 물어본다는 건 11번을 같이 풀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것도 디귿만 물어봤다는 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10번 디귿 물어보면 11번 디귿은 무조건 같이 세트로 묶여있는 문제라서 자, 우리 이거 관련 교재에 있는 문제도 2개 이거 꼭 확인하면서 제대로 봐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답이 바뀌는 거 실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실수로 틀렸어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문제 만든 건데요.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 변화에 따른 물체의 기본적으로는 위치 그래프였고 11번에서는 물체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응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좌우 말고 상하 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하자. 이런 직선에는 좌표가 있을 거고요. 좌표 0, 1, 2, 3, 4, 5, 6, 7, 8 쭉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좌표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체의 시간에 따라 4초, 8초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4m 지점, 10m 지점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대로 4초 될 때까지 점점 빨라지면서 올라가다가 느려지면서 4m 지점에 도착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멈춘다 하면 다시 빨라지면서 다시 느려지면서 가서 여기 10m 지점이라고 하는 좌표에 도착을 하는 모습을 그린 거다. 위치 그래프일 때는 직선상에 언제 어디에 있느냐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위치 그래프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고요. 가까워지는 적은 없는데 요때 접선 기울기가 0이면 순간적으로 멈추긴 하지만 다시 갈 건데 그래프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하는데 속도의 방향은 언제나 위쪽 방향으로 갈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구간은 속도와 가속도가 방향이 같다. 가속도도 위쪽 방향이다. 기울기가 작아지는 건 속도가 느려지는 거다. 느려질 때는 속도의 반대 방향 움직임을 가속도를 가진다. 빨라질 때 요 구간은 변곡점 이런 데에서 빨라지는 구간에서는 속도가 가속도 방향과 또 같아야 되고 가속도가 요때는 또 반대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 가속도의 방향 변화는 3번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아래로 하면서 요럴 때 이제 그 가속도의 방향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번에서 8초 동안에 가속도의 방향 3번 변한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인데요.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이동거리 그래프였을 경우 자, 이동거리라는 거는 물체가 원점,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이동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지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이동거리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때 그래 나도 원점에서 시작하자. 알았어. 빨라지자 느려지자 빨라지자 느려지자 해서 완벽하게 아까 전하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이동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즉 가속도가 실제로 3번 바뀌어도 이동거리 그래프 뭐 이런 거 뭐 대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물체가 혹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니?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순간 정지한 다음에 요게 기울기가 커지는 건 빨라지는 건데
아래로 갈래?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빨라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래로 빨라지고 아래로 느려진다.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속도에 대응한다. 이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사실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렸었어야 되는데 이동거리 그래프다 보니까 그냥 계속 증가해요로 그린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상황이었다면 변곡점이 요때하고 요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속도가 2번만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번 이동거리 그래프만 봤을 때는 가속도가 3번 방향 전환을 했는지 2번 방향이 바뀌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데 이렇다라고 한 건 그러면 우린 틀렸다고 해줘야 되겠죠. 언제나 옳은 예외 없이 맞는 경우에만 맞는 선지다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번은 그 세로축이 뭐라고 나타났는지 속도냐 가속도냐 뭐 변이냐 이런 거 확인도 필요하지만 변이다 이동거리다 속력이다 속도다 요렇게 말이 바뀌었을 때는 애매하게 약간 정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답을 골라야 된다. 항상 주의하라는 뜻에서 약간 좀 더 극단적인 이런 그 문제시 되는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11번이었었고요. 12번 넘어가고 13, 14 넘어가서 14번까지 가네요. 여러분 아까 풀 때 내가 잠깐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풀고 있나 그 풀이하는 방식도 보고 어디에서 오래 걸리고 있나도 봤는데 12번에서도 조금 시간을 끄는 친구들이 있던 것 같은데 그냥 잘 했나? 괜찮아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수업해 보니까 뭐 실력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려니 하고요. 14번이네요. 16번이군요. 14번하고 16번이 되게 그 상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은근 다른 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16번만 물어봤으니까 보면 자, P 지점에서 V라는 속도로 출발한 A라는 물체가 있는데 그게 이 꺾이는 지점까지의 거리 L만큼을 갈 거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기정이나 마찰 등등을 무시하면은 V 속도로 등속 운동하겠죠. 그런데 Q라는 지점 여기 B라는 물체는 Q라는 지점 빗면상의 어떤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얘는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라고 했으니까 B는 가만히라는 거는 그냥 0m/s에서 그대로 이제 최초 속도를 가지고 출발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물리에서는 용어를 쓰고요. 빗면상으로 L만큼 높이나 그런 게 아니라 빗면상에서 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얘는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그런데 얘네들이 쭉 가다가 L만큼 이동한 순간 각각 L만큼 이동한 순간 만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얘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어이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나기를 여기서 L만큼씩 이동해서 만나려면은 같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가야 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 L이라는 거리를 갖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T라고 하면은 자 일단 기업 B의 운동량은 증가하냐 내려올 동안 빨라질 거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A가 P에서 이 L만큼 가는 데에는 등속 운동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바로 V분의 L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B도 같은 T시간 동안 L만큼 갈 거라서 적어도 B의 평균 속도는 V분의 L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긴 하네요. 가속 운동을 하든 가다 서다를 하든 T 동안 L 갔으면 평균 속도는 V분의 L이죠. 그런데
실제로 B는 0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순간 V' 이런 속도가 됐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할 물체의 구간 평균 속도는 2분의 V0 플러스 V' 할 수 있겠다. 요게 0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B는 최종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V' 속도가 된다 그랬을 때 그 V' 속도, 지금 말을 이상하게 했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서 V는 T분의 L 나오는데 이게 또한 T분의 L B의 평균 속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B의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최종 속도의 절반값이다 해서 2분의 V'이다. 그래서 V' 최종 속도는 2V다 라고 일단은 구해주고요. 그러면서 얘의 실제로 쭉 오는 동안에 일정했을 가속도는 얼마였냐 라고 하면은 0에서 2V로 2V만큼 속도가 변하는 데에 T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V분의 L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L분의 2V 제로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면서 같아질 때까지 그 B의 가속도의 크기 자체도 맞게 구했고,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물어봤는데 어차피 A는 속도가 V로 일정할 거니까 B의 속도가 V가 될 때까지 걸릴 시간을 찾으면 되는데 B의 속도가 V가 된다? 그건 내 평균 속도인데요 그랬으니까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은 말하자면 2분의 T 값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네. T가 V분의 L이니까 2V분의 L이겠네.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와 순간속도, 평균 속도로 가질 때까지 시간상 절반 지난다 라는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쭉 평이하게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어려운 계산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이었었고, 자, 질문이 독특하게 나왔는데 15번이나 18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긴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좀 이해를 하는데, 자, 15번 먼저 볼게요. 15번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암산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암산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내가 하죠. 내가 암산 같은 걸 하곤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걸 이용을 하든 등가속도 운동으로 보든 아니면은 공식을 잘 떠올려서 순간적으로 쓰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어차피 그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질 거기는 해요. 자, 여기 물체가 높은 데서 떨어져요, 낮은 데서 떨어져요 하는 A, B 물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4H만큼을 내려올 거고 얘는 H만큼을 내려올 거예요. 당연히 동시에 놓으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되는 B가 금방 떨어질 텐데 B를 먼저 낙하를 시키고 적당히 왔을 때 A를 먼저 낙하시키고 B가 적당히 왔을 때 그때 출발시킨다면 오래 걸릴 녀석이 먼저 출발한 거니까 동시에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B를 A가 어떤 높이일 때 이제 출발시켜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B가 낙하하는데 걸릴 시간이 총 T라고 한다면 A가 낙하한 후 몇 초,
지난 다음에 놔야지 되겠느냐? 즉 요만큼 올 때까지 B가 낙할 시간 T에 대해서 몇 초 걸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라도 물어보는 방식은 다양하게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B는 H만큼을 중력가 속도로 낙하를 하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중에 B는 H만큼만 낙하를 하면은 땅바닥에 도달하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일단 얘기한 T라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자. 그런데 A는 나도 0m/s에서 시작을 하니까 같은 가속도로 쭉 빨라지면서 낙하한 결과 총 면적이 H의 4배 돼야 되기 때문에 2t라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둘 다 동시에 떨어진다면, 동시에 출발을 한다면 t초 만에 바닥에 닿고 2t초 만에 바닥에 닿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A가 낙하하고 t초 경과 시에 이건 출발을 해야 되며 그때 이게 있을 위치로 물어본다면 얘가 t초 동안 내려갈 위치는 결국에는 h만큼 오겠네. 그러니까 그때 3h 남은 게 보일 시에 얘를 이제 놓아서 출발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였었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었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특히 자유낙하를 할 때에는 물체를 자유낙하시켰을 때, 결국엔 등가속도식이에요. 뭐 색다른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시켰을 때, t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2분의 gt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낙하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낙하할 거리가 t초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4대 1만큼 내려오려면 시간이 2대 1의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를 그냥 빨리 떠올려서 비례관계 보니까 2t 걸리겠네 했으니까 얘가 2t 중에 t만큼 간 다음에 얘가 그때부터 낙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럼 이러이러하면 또 이제 요 얘기 또 하게 되면 그러면 t만큼 운동하면 h 내려왔겠네, 3h 남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 상황이 제법 단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떤 게 더 훨씬 유리하다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문제였어요. 18번도 어떻게 풀지 여러분들 쉽게 푸는 방법이 혹시 궁금한 친구가 있었을 텐데, 이 문제는 좀 시간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게 모평에 나왔었죠? 수능은 아니고 모평에 나왔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유행하던 문제입니다. A, B 물체가 서로 간격을 10m를 두고 5m/s로 운동을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찰없고 공기저항 없는 평평한 면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등속 운동을 하다가 빗면에 접어들면 느려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어딘가 가서 멈추게 될 텐데, 생각을 해보면 A와 B는 10m 간격이 유지되면서 쭉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가 A가 빗면에 진입을 했을 때 B는 역시 10m 먼 지점에서 있었을 텐데, A가 빗면에 진입하고 나서 올라가면서 가질 가속도를 B도 나중에 도착해서 가지게 된다면 같은 가속도로 느려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를 최고 높이로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겠다 봅니다. 그런데 진입만 하면 최초 속도가 똑같았으니까 빗면에 들어서기만 하면 가속도도 똑같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도 똑같고 그러는데 그 빗면에 도착할 때까지 경사면에 도착할 때까지 B는 2초 늦다 하겠네요. 요걸 잘 생각해 보면은 A와 B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어디 갔다, 가속도가 얼마다 라고 나누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A가 지금 가지는 속도, 위치, 가속도 상황 이런 것들은 B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쟤는 나의 2초 후 미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걸 하나 찾아낸 다음에 둘 다 빗면에 진입한 다음 A가 드디어 멈추게 됐을 때에는 B는 4m 뒤처진 곳에서 아직 올라가고 있었을 텐데 B는 멈춘 A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도 2초 후에는 저 자리에 가서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두물체 운동으로 보지 말고 여기 있던 B가 적절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4m 더 가서는 2초 동안 4m 더 가서는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자. 한물체 운동처럼 생각을 하자. 그럼 다 됐네요. 4m를 2초 동안 가야 되니까 그 구간 갈 평균 속도는 2m/s. 근데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V에서 0이 될 건데 평균 속도가 2니까 요때 순간 속도는 4m/s. 4m/s가 0 되는데 2초 걸렸으니까 가속도도 2m/s 제곱 또는 마이너스 2m/s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복잡한 계산은 없이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암산 정도 수준의 계산을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풀이법 학생들이 제법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발상을 약간 달리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계산도 실수 없이 풀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걸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애용했었는데 조금 그 유행이 지났어요. 워낙 옛날 문제라서. 근데 이제 학교에서 크게 노력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이제 작년에 냈던 거, 재작년에 냈던 거 이렇게 돌려서 쓰실 때 학생들이 작년 기출문제 봤더니 올해 거랑 똑같아 이러면 욕먹으니까 3세트나 4세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해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내년에 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가지고 크게 티 안 나게 아니 좀 섞어서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요건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숫자만 바꿔서 뭐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 중에서나 문제풀이 한 것 중에서 이것도 물어보려 하는 것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9번, 20쪽에 9번, 10번 있는데 이게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도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위치일 때랑 속도일 때는 아예 다른 운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는데 9번에서로 확인하자면 T1인 순간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냐 물어봤는데 이거 얘기하면 되죠. 만약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면 물체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아니면 느려질 건데 A일 때 지금 한창 기울기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서 작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느려지는 중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다 그래야 되겠네요. 특히 이거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일 직선, 각자 직선, 어쨌든 직선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다라고 해야 되겠고 10번에서 똑같은 말을 그래프의 그 세로축만 바꿔서 물어본다면 T1일 때 A에 대해서 속도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거야 반대인 거야 이 경우는? 이거는 같은 거죠. 속도 자체가 지금
무슨 뭐 볼록한 모양 이런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 A 10번의 A 그래프 있잖아요. 얘의 접선이 0이 되는 순간 이후부터는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10번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줄어드는 여기 그 최고점 다음부터는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때부터는 그 속도와 가속도가 이제 반대 방향이라서 느려지고 있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 있잖아요. 10번의 니은. 10번에서 니은 이게 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변이 아니에요. 그럼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직선 운동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동거리랑 변이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네요. 선생님 직선 운동이라도 변이는 이렇게 갔다 와서 요만큼인데 이동거리는 갔다 온 만큼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번에서는 속도가 0이었다가 플러스라는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느려질 때도 정지했다가 돌아올 일은 여기에는 없으니까 여기선 구분할 필요가 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정확하게 풀 때는 짚어야 되는 점이기는 해요. 질문 더 없니?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못 풀어서 질문할 거라고 기대는 별로 안 해요.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좀 다른 방법 없느냐 내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괜찮냐 이런 질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자, 그게 여기까지 얘기였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등가속도 운동 관련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올 수 있어서 힘 분석하는 것도 했었죠. 그래서 힘에 대한 얘기 쭉 나와서 여기 우리가 물체가 받고 있을 힘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뉴턴 운동 법칙 써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반정의 법칙 써서 풀이를 한다 그랬고 그것들 어떤 힘이 누가 가해서 누가 받는 건지 종류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방식들 알아봤고 그것들이 이제 알짜 힘이 가속도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물체들의 가속도가 같아야 될 상황 방향을 위아래를 통일시켜 놓고 가속도를 같게 놔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 분수식 만들어서 가비에리를 쓰든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뉴턴 운동 법칙 28쪽 여러 가지 힘들 분석하는 방법 30쪽에 나오고 뒤에 예제들 정말 그 핵심 예제들로 이렇게 쭉 나왔었고요. 그리고 37, 38쪽에 용수철 나오는 문제로서 탄성력을 구하든 그래서 물체가 변화된 길이를 구하든 하는 것들 이것들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하던 거 쭉 그 분위기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쪽 내용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너무너무 잘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안 짚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점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쪽 부분 문제는 풀어봤니? 이것들이 아니 그래도 짚을 건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문제로 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짠 듯이 안 풀어왔어요? 문제가 많았나? 숙제로 풀기에? 그래서 원래는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여러분 질문하는 거 혹시 있으면 그걸로 내용 점검 조금 더 하고 문제풀이 이제 요령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복습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럼 진도 나가야 되나? 오호. 자, 이어서 볼 내용은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일과 에너지 파트 내용 점검해 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그 난이도 면에서 다른 뭐 역학 부분에 비해서 이게 풀이 과정도 좀 간단한 편이고 해서 좀 쉬어가는 코너다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하다가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산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하산하는 게 1에너지 나오면서부터인데 이쪽도 뭐 내용만 정확하게 풀이법만 익히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눠준 자료에서 3쪽부터 나오는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과 용어 정리만 쭉 하고 문제로 확인하면서 요거는 뭐 긴 설명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해가지고 3쪽에서 내용 요약되어 있습니다. P라고 쓰면서 질량 M에 속도 V를 곱해서 단위 kg/s 쓰는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부를 거고, 충격량은 I라고 쓰면서 어떤 힘이 몇 초 동안 가해졌는지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자라고 할 건데, 둘 다 벡터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대답할 때에는 운동량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 몇 kg/s, 충격량의 또 어떤 방향으로 몇 뉴턴세크라고 정확하게 방향과 함께 나타내고, 합성을 하고 분해를 할 때에도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방향 고려하면서 합성 분해해야지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써먹는데, 운동량 P는 MV 그러려니 하고 충격량 I는 FT 하긴 할 건데, 이 충격량을 힘이 가해진 시간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힘이 일정한 크기로 계속 가해질 때 있고 방향과 속도 크기가 일정할 때고요.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범용적이다, 일반적이다. 시간에 따라서 특정 힘이 요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식으로 물체에 가해졌다면 힘이 그 그래프의 밑면적 구해서 이걸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게 원래 맞다. 힘이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일정하게 가해졌다면 어차피 그 면적이 FT니까 이렇게 공식처럼 쓰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면적 구하는 게 원래는 맞고, 저 면적을 이거 식을 알려주면 적분해서 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특정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 물체가 그만큼 운동량 변하는 동안에 받았을 힘에 의한 충격량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또 정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 P는 I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를 하나 이제 연습 예제 문제 몇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각각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던 질량 m1짜리, m2짜리 물체가 속도 v1, v2로 운동하다가 충돌했더니 각각의 물체 속도가 v1 프라임, v2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그 바뀐 상태에서 구한 운동량의 벡터 합이 아까 전에 바뀌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합과 다르지가 않더라라고 충돌 과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부르죠.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하는 두 물체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요거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 내용들은 이 정도로 돼 있는 거 뭐 그러려니 하면 되고요. 예제 1번에서
A, B, C, D 네 물체가 이러이러이러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때 운동량들이 누구누구가 같은 거니 하면은 1kg짜리는 10m/s 속력이고요. D 2kg짜리는 5m/s 속력이라서 구해보면 A, B, C, D의 운동량의 크기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운동량이 아예 똑같은 애는 C하고 D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방향까지 판단해야 되는 벡터량이라는 거. 자, 예제 2번이나 예제 3번 같은 문제들은 예제 2번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예제 3번 운동량 합 구하는 연습, 그 다음 예제 4번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사용하는 거 연습인데 여러분들은 예제 2번에서 예제 2번 1, 2, 3번 한번 풀어봅니다. 예제 3번은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kg짜리 물체가 10m/s로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초엔 이렇게 됐고 아예 다른 문제 거기에서 5초 후에는 2번처럼 됐고 1, 2번 생각하지 말고 최초에서 5초 후에 3번처럼 된 그런 과정을 겪은 각각의 상태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가해진 평균 힘을 구하자 그랬어요. 자, 원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0이었던 녀석이 말하자면 나중에는 어디 가서 느려져 있어도 위치 생각하지 말고 그때의 운동량 자체만 봤더니 오른쪽으로 4가 됐다라 그러면은 요것만 끌고 오면 되죠. 오른쪽으로 4라는 운동량이 됐다. 그러면은 20이 4가 되려면 운동량은 왼쪽으로 16kg/m가 변해야 되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가 받았을 힘이 t초 동안 가해졌기 때문에 이런 충격량만큼 변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초 동안 일어난 일이라면 그 2초 동안 물체가 받았을 물체의 속도를 늦추었을 그 힘은 8N이다 라고 해야 된다. 특히 왼쪽으로 8N이다 해야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가해진 평균 힘의 크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구할 때 또 벡터량이니까 방향 써주는 거 왼쪽으로 16 왼쪽으로 8N이라는 거 빼먹으면 또 곤란합니다. 원래 운동량이 20이었던 것에서 출발하면서 나중 운동량이 얘가 뭐 어디 갔다가 이상한 데 갔다가 돌다가 아무튼 5초 후에는 이렇게 움직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선 운동하다가 순수하게 느려져서 점점 또 빨라져서 이렇게 됐다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20이었었던 운동량이 5초 후에 보니 왼쪽으로 20이라는 값이 돼버렸다. 그러면 시점을 일치시켜서 벡터를 모은 다음에 최초 벡터의 종점부터 최종 벡터의 종점까지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겠다. 물체 운동량 변화량은 왼쪽으로 40kg/m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물체가 일정한 평균 충격력을 t 5초 동안 받았다면 평균 충격력은 왼쪽으로 8N이었겠다라고 역시 방향 써주는 거 요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문제 내시다가 선생님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 써봐 그래놓고 8N이요. 선생님 방향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괜찮아 막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실수고요. 8N을 원했으면 그러는 동안에 평균 힘의 크기, 평균 충격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최초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0인 건 동일한데 나중 운동량이 이게 요렇게 움직였다는 법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5초 후에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경우 모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최종 운동량이 아래로 20이다 라는 걸로 바뀌었다면 하던 짓 그대로 해주는 거죠.
최초 운동량 종점에서 최종 운동량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종점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이자 크기가 돼야 되는데 20, 20이니까 크기로서는 20 루트 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여야 되겠다. 왼쪽 아래 45도 방향으로 운동량 변화량 그렇게 되는데 5초 걸렸으니까 이 운동량 변화량이 F라는 평균 충격력이 5초 동안 가해져서 된 거겠지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왼쪽 아래로 4루트 2 뉴턴이 가해졌었어서 이렇게 됐으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게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이며 충격력, 평균 충격력과의 관계에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제 3번은 서로 다른 물체가 각각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방향도 크기도 다를 운동량들의 합성을 할 때 한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반대쪽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벡터의 방향을 부호로 표현한다면 그대로 덧셈 뺄셈에서 합성 가능하다인데 3번은 이건 뭐냐 2번하고 3번이 뭐가 다른 거냐 그랬을 때 반드시 1, 2번처럼 운동량을 합할 물체들이 충돌을 전제로 하거나 동일 직선상에서 움직이거나 그럴 필요 없이 3번처럼 그냥 각각의 물체는 서로를 스쳐가고 공간상으로 한 직선상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운동량 더 해봐 하면은 시키는 대로 알겠어요. 그러면서 합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성하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고 자 여러분들 6쪽에 예제 4번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관련한 문제들이에요. 예제 4번에서 1, 2, 3, 4, 5, 6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거 푸는데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6번만 풀어보세요. 자, 6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월하게 풀 수 있다면은 뭐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데 얘네들이 충돌을 했으면 얘네들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충돌 후에 그 상태로 함께 가든 아니면 무조건 멀어지게 되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상대 속도가 가까워지는 방향일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그 서로 멀어질 속도가 1m/s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지 그러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멀어질지 가서 이렇게 될지 뭐 가서 어이구 해서 이렇게 둘 다 왼쪽으로 가면서 멀어질지 하나는 정지할지 이런 걸 모르는데 우리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A를 일단 오른쪽으로 가고 B도 오른쪽으로 간다 치고 그 속도를 V와 V 플러스 1로 하면 일단 이 조건은 만족이 되네. 3, 4 플러스 5, 6 플러스 10, 11m/s 이러면은 조건은 만족이 되는데 선생님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벌어지거나 왼쪽으로 서로 멀어진다면요.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 V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정할 필요 없이 V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면 A가 왼쪽으로 3m/s 마이너스 3 플러스 1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m/s 그러니까 마이너스 2m/s 왼쪽으로 2m/s라는 게 어차피 다 계산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놓되 V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중에 부호 구분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죠. 플러스 4 마이너스 6 2라는 마이너스 2라는 운동량이 1kg짜리 V가 양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놓고 1 곱하기 V 플러스 3kg에 대해서 3 하게 되면 저거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데요 라고 한 다음에 2항 정리해봤더니 V가 마이너스 4분의 5네 왼쪽으로 1.25m/s로 가네. 그거 그대로 갖다 넣으니까 B는 아이고 너도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어요 뭐 이렇게
나중에 계산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12번,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13번 여러분 검토를 하는 뜻은 진짜로 이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는 뭐 숙제로 풀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13번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물체가 발이라는 것에 접촉해서 또는 얻어맞아서 축구공이 얘가 원래는 쭉 왼쪽으로 가다가 발에 맞아서 발이 쭉 차니까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발로부터 받은 힘에 의한 충격량만큼 공의 운동량은 바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A와 B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B 그리는 건 좀 생략을 했는데 자 A가 요런 식으로 속도가 있다가 속도가 요렇게 돼가지고 0이 됐어. 결국은 이거 매우 짧은 시간인데 속도가 일정하던 이 구간은 물체가 EV 속도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EV 속도로 오른쪽으로 오고 있었던 거였고 이때부터 속도가 이렇게 사라라라락 변해서 0이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물체가 아마 와서 벽에 부딪혀서 최종 정지했나봐. B 같은 경우에는 요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되튕겨 나갔나봐. 야, 요 속도가 변하는 시작하는 요 시점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속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거예요? 등속 운동 하던 애가 이제 무슨 변화를 겪으니까 이제 벽하고 충돌을 여기서 시작을 했나 보지, 그지? 야, 이미 벽에 부딪혔는데 속도가 뭐 이렇게 변하냐? 이게 뭐야? 아니, 올만큼 와서 벽에 부딪혔잖아. 근데 분명히 속도가 변하지만 양수값의 속도가 있기는 있는 거잖아. 이거 뭐야? 이 구간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니 도대체? 부딪혔으면 바로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바로 0 되면 이상하니까 그냥 그려보기만 한 거야? 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속도라는 것은 사실은 물체의 질량 중심의 속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쭉 운동하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질량 중심이라는 질점이 E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가 여기 충돌을 했더니 얘가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면서 잠깐 찌그러지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야? 이쪽은 접촉이 됐는데 질량 중심이 여기다가 찌그러지니까 질량 중심이 아직도 앞으로 가고는 있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있긴 있다가 완전히 여기까지 갔을 때는 찌그러져서 끝 하는 상황이고 B는 뭐예요? 이때 와서 접촉하고 찌그러지니까 앞으로는 가지만 느려지다가 요때 뭐야? 접촉이 여기서 끝나서 이제 뒤로 가잖아. 이건 뭐야? 이거는 아직 벽에 접촉한 면은 있지만 이게 띠용 해서 이제 다시 펴지면서 질량 중심은 왼쪽 속도를 가지다가 충분히 펴졌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라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야, 이거 충돌을 했는데 이거 뭔 운동이야? 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라고 요거 한마디 더 여러분 좀 더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였었고요. 자, 문제들은 17번까지 쭉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일과 에너지 기본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 접근 방법 요쪽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작하면 뭐 계속해야 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4시 8분인데 지금 잠깐 쉬었다 갑시다. 먼저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
W라고 쓰고 줄 단위 쓸 거고요. 에너지 E라고 쓰고 줄 단위 또한 쓸 건데 이것들은 둘 다 벡터량이다, 스칼라량이다. 얘들은 둘 다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대답할 때 어느 방향으로 라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연산 과정에서도 방향 고려해서 풀 필요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뭐 에너지 중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대표적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 EK 또는 그냥 K라고 합시다. 2분의 1 mv 제곱 줄 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도 스칼라량인데 그러면 여기 2kg짜리 물체가 3m/s로 움직여요. 5kg짜리 물체가 2m/s로 움직여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9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10줄. 자, 두 물체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긴 구했어요. 두 물체 운동 에너지 합은 얼마? 몇 줄? 오른쪽으로 9, 왼쪽으로 10이라서 왼쪽으로 1줄이요. 그게 아니라 그냥 19줄입니다. 이거는 19줄이에요. 또는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요렇게 30도 각도를 가지고 2kg짜리 물체 5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의 현재 운동 에너지 쉽게 25줄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속도 자체는 벡터량이니까 벡터량인 속도 분해 가능해요. 어떻게? 요렇게 분해해보자. 오른쪽과 위쪽 수직 방향인 두 속도 성분으로 분해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위로 2분의 5m/s 오른쪽으로 2분의 5 루트 5 루트 3 m/s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2kg짜리에 두 속도를 구했어요. 원래는 하나지만 분해해서 두 개 구했습니다. 심심하니까 요 속도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계산이 쓸데없이 복잡해진 것 같아서 물체의 속도를 10m/s로 바꿉시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도 50줄로 바뀌어야 되죠. 이거 2kg이었네. 100줄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10m/s에 대해서 위로 5m/s, 오른쪽으로 5루트 3m/s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고요. 운동량은 얼마니? 운동량은 오른쪽 위 30도 방향으로 20kg/m/s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속도를 이걸 해체하고 두 개를 얻었으니까 그 속도 성분들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도 구해볼 거예요. 말하자면 위로 이런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5줄이고요. 2분의 1 mv 제곱하면은 75줄 나오죠. 위쪽으로는 5m/s, 오른쪽으로는 5루트 3m/s로 움직인다면 이 속도 성분에 의한 벡터량인 운동량, 이 속도 성분에 의한 속도 위로 하니까 그에 의한 위쪽으로의 운동량 10kg/m/s, 오른쪽으로 10루트 3 kg/m/s의 운동량도 또 구할 수 있겠다. 속도를 분해해서 5루트 3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했고 운동량을 구했어요. 그러면 원래 속도 가지고 구한 에너지나 원래 속도 가지고 구한 운동량이 분해한 것들로 구한 것들에 의해서 다시 합성이 될 때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니까 위로 10, 오른쪽으로 10루트 3이니까 얘의 합성한 운동량은 오른쪽 위로 1대 루트 3이니까 20kg/m/s라고
벡터 합성법을 또 따라줘야 되는 건데, 이런 속도로 에너지를 구하고 나서 이거 이용한 거 요런 방향 이용한 속도를 이용해서 구한 에너지니까 이걸 갖다가 25줄, 75줄을 합성한 에너지가 실제 물체 에너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25 루트 10줄만큼의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아니 이렇게 한 건 에너지야. 이미 에너지가 됐으면 이건 스칼라량이야. 둘 합성시키면 덧셈하면 돼요. 100줄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거 대표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했었는데, 에너지라는 건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걸 분해한 다음에 에너지를 구했으면 그것끼리 합성할 때에는 역시 스칼라 합성 용법을 따라야 된다. 요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이게 운동 에너지였었고 스칼라량이란 뜻이고요. 포텐셜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 P라고 쓰거나 그냥 P라고 쓸게요. U라고 쓸 때도 되게 많아요.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mgh라고 쓰는 줄 알고 있는데,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요. 라지 m과 스몰 m짜리 질량 가진 물체가 매우 멀리 떨어졌을 때 질량 중심 간의 거리가 r 미터일 때 구하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2분의 1 kx제곱, 요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g r분의 mm줄 해가지고 요렇게 구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이게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라고 할 수도 있고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k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 더하기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들을 다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그 물체가 변위를 가진다면 힘의 크기와 변위의 크기, 힘과 변위 사이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까지 하면 그 힘에 의한 E를 구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fs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그러는데 E를 이렇게 구하면 되긴 하는데 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조금 더 상세한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15쪽이에요. 자, 땅바닥이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5kg이고요. 처음엔 정제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F1 물체에 대해서 완전 오른쪽으로 20N 크기를 가진 힘이 가해지고 F2 물체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3N인 힘이 가해지고 왼쪽 방향으로 F3가 가해집니다. F3는 크기가 8N인 힘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하면서 이까지 왔어요. 사실은 5kg이니까 중력을 50N 아래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접촉 때문에 나타나는 수직항력도 50N 될 건데 50N의 수직항력도 받고 있습니다. 마찰이나 공기저항 이런 것까지는 좀 제외하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힘을 받으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하면은 오른쪽으로 15N이에요. 그러니까 5kg짜리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3m/s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 운동을 한다면 물체는 최종적으로 이 위치에서 10초 동안 가속된 결과 30m/s의 속도를 가질 것이고 평균 속도 15m/s니까 그러는 동안에 0m/s에서 150m를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변위, 뭐 속도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놓은 건데 요거 계산 원래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했고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15쪽에 그 예제 1번에 4번에서 물체가 받은 힘들에 의한 이 일은 몇 줄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5kg짜리 물체는 20N의 오른쪽, 3N의 오른쪽, 왼쪽으로 8N, 위아래로 50N 5개의 힘을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럴 때는 물체가 받을 E를 구해라 그랬을 때 F1이 한 일도 구할 수 있고 F2, F3, 중력, 수직항력이 한 일을 따로따로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따로따로 구한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은 F1이 물체가 어쨌든 가는 동안에 해준 일량은 얼마? 오른쪽으로 20N인 F1이 오른쪽으로 150m라는 변이를 가면서 물체한테 해준 일량은 플러스 3000줄이다 하겠습니다. F2가 한 일은 같은 방식으로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오른쪽으로 3, 변이는 오른쪽으로 150 한 거 곱해서 둘 사이 각도 0도니까 코사인 세타 1 써주면은 플러스 450줄 되겠네요. F3가 한 일은 8N, 왼쪽으로 8N이 오른쪽으로 150m 가는 동안에 해준 일이니까 8 곱하기 150 해서 1200 쓰면 안 되고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180도 각도, 사이 각도를 가지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200줄이라고 해줘야지 되겠다.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꿋꿋하게 중력은 맨날 아래로 50N 가해지면서 물체는 꾸역꾸역 오른쪽으로 150m라는 변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중력이 해준 일은 몇 줄? 50 곱하기 150 곱하기 계속 가해질 중력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은 수직이니까 코사인 90, 0줄. 수직항력 50N, 물체가 이동할 방향, 사이각도 90도니까 이것도 어차피 0줄. 이렇게 해서 힘이 5개 가해지고 있었을 때 5개의 힘이 각자 해준 일의 양들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각자 해준 일들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력이 해준 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F1 오른쪽 20N과 F2 3N, F1과 F2 오른쪽으로 23N이 물체 해준 일의 양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몇 줄? 오른쪽으로 23N이 오른쪽으로 150m 움직이는 그 변이 값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23 곱하기 150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3450줄이라고 나와요.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1 나와서 세타가 0, 코사인 세타가 1 나와서. 근데 이거 보면서 벌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특정 힘이 한 2를 알고 있으면 그 힘들의 합력이 한 2를 정식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1과 1의 합으로 구해도 별 문제 없다 하겠습니다. 또는 F2와 F3가 한 일을 구해라 그러면은 오른쪽 3N, 왼쪽으로 8N의 합력은 왼쪽으로 5N. 이게 오른쪽으로
150m 간 동안에 할 일은 마이너스 750 나오겠네요. F2와 F3 이 두 힘이 합력이 해준 일의 양은 마이너스 750줄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잘 뜯어보면 F2가 이만큼, F3가 이만큼 이랬으니까 일끼리 그냥 합 연산 450 마이너스 1200 했더니 마이너스 750이라고 또한 나오기도 하더라. 그죠? 자,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일을 다루는 방법 정리를 합시다. 어떤 힘이 물체에 가해질 때 일반적인 일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 힘이 가해질 때에는 힘별로 물체에 해준 이 일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당연히 합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는데 자, 합력이 한 일을 구해라 라고 그랬을 때 이 합력을 무작정 5개의 힘의 합력이 한 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F1과 F2, F2와 F3, F1, 2, 3 중력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힘들을 선별적으로 니들 합력이 해준 일만 구할게 라고 합력을 선별적으로 무조건 합력이 한 일 구하면 다 구할 필요 없이 요거가 요거 빼고 얘네들이 이거 빼고 얘네들이 요 것들이 한 일들을 구할 수도 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합력이 한 일을 어쨌든 선별적이든 전체 통째로든 구했을 때 그 일값은 각각의 힘들이 한 일의 합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자, F1, 2, 3 중력 수직 항력을 안 했고 F1, 2만 골라서 2, 3만 골라서 2를 구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거 다 허용이 되고 실제로 그것의 합력이 한 일, 뭐 여기 있네요. 합력이 한 일 구할 때 구해놓은 일이 있으면 일끼리의 합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 이게 약간 자세히 설명한 물체의 다양한 힘들 여러 개의 힘들이 가해지고 있을 때 이를 구하는 조금 세부적인 방법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일과 에너지를 함께 배우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자, 둘 다 스칼라량이라서 함께 배우느냐 아까는 운동량과 충격량이 둘 다 벡터량이라서 함께 배우느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 된다. 충격량만큼 운동량 변화량이 된다 라고 해서 함께 배운 건데 여기서는 물체에 가해지는 이 일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라고 할 거라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만 해도 운동에너지, 포텐셜, 탄소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어떤 일만큼 변할 거냐라는 거는 한번 설명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들, 오히려 여기서는 실수로 빠뜨리면 안 되고 모든 힘들이 해준 일을 다 더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그 물체에 가해진 여기선 일단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중력을 제외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만큼 변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건 이해돼요? 이거 뭔 소리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물체가
2kg짜리인데 지상 5m 지점에 있습니다. 물체가 역시 2kg짜리인데 지상 2m 지점에 있을 거예요. 물체는 5m 지점에서 2m 지점으로 내려올 예정인데 지상 5m 지점에 있었을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 100줄이네요. 땅바닥에서 2m 높이 되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 40줄이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몇 줄?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60줄입니다.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40으로 변한 거니까 변화는 마이너스 60줄이에요. 그런데 물체가 이와 같이 3m만큼을 내려오는 동안에 물체는 항상 아래로 20N 크기의 중력은 가해지고 있어요. 다른 힘이 얘를 툭툭툭툭 쳐도 상관없습니다. 20N이라는 중력은 계속 가해지고 있었어요. 자, 아까 하던 거 이렇게 돌렸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20N이라는 중력이 아래로 가해지는데 아래로 3m 내려오는 동안에 요것 따라서 구한 이 중력이 한 1은 얼마예요? 중력이 한 1은 얼마예요? 플러스 60줄이에요? 마이너스 60줄이에요? 플러스 60줄이죠. 중력 방향을 따라서 내려올 때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60줄.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100에서 40으로 마이너스 60줄의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한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중력이 해준 일과 크기는 같고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붙인 다음에 써줘야 되겠더라. 요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는 것을 공부하고 싶어요. 어떤 물체는 2분의 1 mv 제곱되기 mgh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텐데 그런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면 얼만큼의 일로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값이니까 이게 이만큼 변한다. 물체가 받은 알짜 힘 하나도 빼지 말고 모든 걸 다 더한 힘들이 한 일만큼 변한다.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그 일 크기만큼 변한다. 역학적 에너지는 둘을 더한 거니까 변화량도 이거랑 이거 더한 값만큼일 거니까 요거랑 요거 더하면은 1로서 표현될 역학적 에너지가 나타나겠네. 모든 걸 다 더하는데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더하라는 얘기는 물체가 받았을 힘 중에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한 일들을 싹 다 더해주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논리적인 관계가 이렇습니다. 14쪽에 요약된 내용 중에 표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가진 힘들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해야 된다. 아니면 모든 힘들이 한 일들을 다 더해야 된다. 예시로 보여준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중력이 할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 된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데 중력은 마이너스 값의 일을 해줄 텐데 어쨌든 그게 물체의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성은 있다라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물체가 가진 외력이 한 일만큼 가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외력이라 그러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힘들 다 더해서 2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야 중력만 살짝 빼자 라고 해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량만큼이 물체 역학적인 변화량이다 라고 2일 에너지 정리를 좀 세분화해서 얘기합니다. 이일 에너지 정리, 물체에 가해진 힘이 어쩌하게 이 일을 했을 때 그건 결국 에너지의 변화량과 관계성이 있더라. 이 일을 구하는 또는 힘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일이 무슨 에너지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지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계성을 갖더라라는 이 정리를 이일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특히 알짜 힘에 의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 같다. 이거는 이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14쪽에 요 표, 요약되어 있는 내용 중에 표 속에 들어있는 요 세 가지 식의 요 풀어서 쓴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된다라는 거. 요거 보였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물체에 가해진 힘들 중에 중력을 제외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변한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일로 정의를 했는데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아주 흉악한 법칙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는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이라는 법칙.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아, 역학적 에너지 이만큼 변한다며. 아, 그러면 예외 없이 이런 일값은 제로인가? 그게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변해야 되는데 그게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온다.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보존이 안 되고 증가 감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존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와서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될 경우가 자주 등장을 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 연직투상, 비스듬히 던진 물체, 포물선 운동 등등은 역학적 에너지 그냥 보존되겠지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냥 보존됐다 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도 괜찮다. 또한 공기저항이나 마찰 또한 무시할 때 곡면 또는 빗면을 미끄러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물체의 운동도 한순간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이 조건 보면은 공기저항 무시, 마찰 무시. 또 다른 외력도 원래는 없어야 되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직접 밀 거야. 이런 힘도 없어야 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로 나왔다면은 그냥 역학적인 보존됐다 치고 문제에 접근을 시작해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공식과 개념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직접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 소위 고난도 문제들은 어떻게 또 접근을 할지 어떻게 접근하긴 뭘 어떻게 맨날 이걸로 접근하지 그냥 맨날 요거 가지고 쓰고 풀고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연습 문제에서 19쪽에 19번
20쪽에 20번. 요 두 문제 풀어봅니다. 요거 뭐 앞에 나왔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는 써먹을 것인가 보자는 얘기인데, 일단 19번에서는 그냥 여기 쓸 때 물체는 정제 있었는데 높이는 h고요. 거기서부터 마찰 없이, 공기저항도 없이, 누가 미는 뭐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공기저항 마찰 없이 특별한 예외적인 어떤 힘이 더 작용하지 않으면서 물체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구나 생각을 한 다음에,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구합니다. 딴 데서는 모르겠고 최소한 이 지점에 있는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는 0,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라지 h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냥 구해놓고 놔요. 그냥 이게 처음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다음, 미끄러짐 없이, 마찰 없이 미끄러져서 쭉 내려왔더니 이 지점에서 속도가 v가 됐다 치고 질량은 m이라 치고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되겠지. 높이가 스몰 h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mg 스몰 h로 계산이 되겠지. 이게 현재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역학적인 제대로 구한 겁니다. 구한 거. 근데 이게 증가, 감소, 보존됐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이게 보존이 되려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 질량 m이 자연스럽게 지워지면서 v 값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 이 항에서 정리하면 루트 2g h-h 뭐 이런 식으로 v 값이 나온다는 거, 뭐 계산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질량이 2m일 상황하고 m일 상황,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실험을 할 건데, P지점에서 Q지점까지 물체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줄이 달려서 F가 장력으로서 얘를 당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자. 그럴 때 이 물체의 운동 과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체는 높이로서는 적당히 h만큼 간다 치자. 그리고 빗면상으로는 h보다 큰 s라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물체가 저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어떤 힘을 받으면서 갔었겠냐 하냐면, 물체는 적당한 질량 m 또는 em에 의한 mg 혹은 emg의 중력을 받았겠고요. 그리고 물체는 언제나 경사면과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수직으로 밀리는 적당한 크기의 N뉴턴 크기의 수직 항력을 받았었겠다. EM이었을 때 M이었을 때 물체가 받을 수직 항력도 그때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겠다. 그리고 M도 F로 끌고 갔고 EM도 F로 끌고 간 요 방향으로의 장력을 또한 받았겠다. 중력과 수직 항력의 크기만 바뀔 뿐인 거지, 물체가 P에서 Q 실제 S 가는 동안에 F, N, mg 중력을 받으면서, mg 또는 emg 중력을 받으면서 갔을 거다라는 거는 하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기억, 가에서 2m짜리 질량 가지는 물체였을 때 P에서와 P에서부터 Q까지 올라갔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겠냐, 즉 보존이 됐겠냐,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자, EM짜리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물체에 가해진 중력을 제외한 1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하다. 물체의 F, N, EMG 중력 가해지는데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변화 물어봤으니까 이걸 지워요. 이걸 빼고 얘랑 얘가 한 일이
EM짜리 가는 동안에 받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해야 되겠다. S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일 N이 할 일은 0줄, F가 할 일은 플러스 FS줄. 그래서 중력을 제외한 물체에 가진 외력이 한 일은 플러스 FS줄이다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게 양수값으로 나오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즉 보존되진 않는다 해야 되겠고요. 니은 F가 물체한 일은 가와 나에서 어떠냐 그랬는데 EM도 M도 F는 끌고 갈 수 있으며 그때 중력이나 수직항력, 알짜임 이런 건 다 변하지만 누가 그런 거 물어봤냐. 그냥 F가 한 일만 구해 그랬어요. 질량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 속도, 가속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F가 한 일은 F로 S 끌고 가고 F로 가해지면서 S만큼 갔다라는 상황이 가하고 나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F가 한 이 일은 똑같다 할 수 있겠고요. 디귿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어쩌냐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 변화 이용해서 구합니다. EM짜리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M짜리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2배 차이 나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딱 특별한 그 상황에 대한 것만 고려하면서 풀면 되지 엉뚱하게 기타 다른 상황들 이거저거 더 참고 고려해서 풀 필요 없다는 거. 오히려 그것만 주의하면서 접근해주면은 문제는 명쾌하게 항상 풀리게 돼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어려워했을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원칙 따라가면 어떻게 풀리는가 하는 것들을 앞으로 문제, 뭐 소위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 복잡한 문제 풀면서 연습을 더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또 여기까지 문제들 풀어오면 되겠습니다.